거친 NBA 무대에서 스포츠맨십 어워드를 3번이나 수상할 만큼 코트 위에서 신사적으로 플레이하면서도 공수 양면으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해온 리그 14년차 포인트 가드 마이크 콘리. 12년간 멤피스에서 꾸준하게 헌신해온 공을 인정받아 현역임에도 영국 열번으로 지정되기까지 했으나 실력에 비해 과소평가를 받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이번 시즌 유타 재즈 상승세의 주역이자 훌륭한 지휘자인 마이크 콘리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87년 10월 11일 아칸소에서 태어난 콘리는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운동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1992년 올림픽 세단뛰기 종목 금메달리스트이자 육상과 농구를 겸했던 대학 시절에는 183cm의 키로 자유투라인 덩크를 구사하는 등 엄청난 운동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프로의 길에 들어섰을 때 선택한 건 육상이었지만 농구도 그에 못지않게 사랑했던 아버지는 콘리에게 2살 때부터 공을 쥐어줬고 아이용 골대에 슛을 쏘면서 농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농구를 즐기면서 10대가 되었을 때 아칸소에서 인디애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대학교 때까지 함께할 농구 파트너 그렉 오든을 만나게 됩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졌던 장신 센터 오든은 향후 NBA 최고의 빅맨으로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은 데 비해 조용히 팀을 이끌고 있던 포인트 가드 콘리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또한 슈팅핸들을 한쪽으로 고정하지 않고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다 보니 점프슛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볼핸들링과 경기 리딩 능력만큼은 오든을 누구보다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령탑이었는데 둘의 고등학교 시절을 옆에서 지켜본 감독님은 오든이 80%의 야투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잡아서 덩크만 하면 될 정도로 떠먹여주는 가드와 함께한 덕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많은 득점을 넣길 원하는 가드 유망주들과 콘리는 달랐다고 그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지켜 세워줬습니다. 척하면 척이었던 오든 콘리 듀오는 로렌스 노스 고교에서 보낸 4년간 103승 7패라는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면서 팀을 3년 연속 인디애나주 챔피언으로 이끌었고 졸업을 앞둔 시점 NBA에 나이 제한이 생기면서 대학교까지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대학교를 선택해야 했던 오든이 감독님에게 조언을 구하자 콘리가 가는 곳에 함께하라는 말을 해줄 정도였고 둘은 같이 오하이오 주립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에 입성한 후 바로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선 콘리는 자신이 득점을 해줘야 할 때는 득점을, 그렇지 않을 때는 포인트 가드 역할에 충실하면서 평균 11.3득점, 6.1 어시스트, 야투율 51.8%라는 좋은 효율을 보여줬고 빅텐 컨퍼런스에서 우승을, NCAA 토너먼트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입생 시즌에 컨퍼런스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린 콘리는 오든과 함께 원앤던을 선택해 바로 2007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1픽 오든, 2픽 듀란트, 3픽 호포드에 이은 1라운드 4픽으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지명을 받아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상위 픽으로 지명된 만큼 1년 먼저 팀에 합류했던 라우리보다 더 많이 주전 포인트 가드로 코트를 누빌 수 있었는데 팀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팀 내 1옵션 역할을 맡고 있던 파우 가솔의 분전으로 매년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도 3년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라운드에서 수입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었고 나아지지 않는 팀 상황에 레이커스와 1대4 트레이드를 강행했는데요. 당시에는 올스타 센터를 내주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선수들만 받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을 힘겹게 리드하던 콘리도 평균 9.4득점, 4.2 어시스트로 사순위 지명 선수치고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자 소포모어 시즌에는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09년 1월에 합류한 홀린스 감독은 수시로 바뀌는 포인트 가드 자리를 한 명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키길 원했고 콘리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라우리를 토론토로 트레이드했습니다. 확실하게 팀의 미래로 낙점받은 콘리는 새롭게 영입한 잭 랜돌프를 잘 이끌면서 09-10 시즌 팀 성적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유년기 시절에 보여줬던 것처럼 경기를 매끄럽게 진두지휘하며 개인적인 욕심보다 팀 승리를 우선시했습니다. 루키 계약 기간이 끝난 콘리에게 멤피스는 10-11 시즌을 앞두고 5년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믿음을 표현했고 가능성을 믿어준 구단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동이었던 랜돌프도 이젠 6살이나 어린 포인트 가드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줬고 마크 가솔이 올스타 센터로 발전하면서 한 팀으로 뭉쳐지기 시작하자 멤피스는 간만에 패배보다 승리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최종 46승 36패 5년 만에 5할 승률을 넘기고 서부 8위로 진출한 생애 첫
첫 플레이오프. 부상으로 루디 게이가 빠져 멤피스가 불리해 보였으나 대신에 콘리가 2옵션 역할을 맡으면서도 매치업 상대였던 토니 파커를 틀어막고 랜돌프의 득점력과 마크 가솔의 수비력이 샌안토니오를 압도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4승 2패로 업셋을 만들어냈습니다. 멤피스 구단 역사상 플레이오프 시리즈 첫 승리를 거두고 올라간 2라운드에서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떨어지긴 했으나 이들이 보여줄 끈끈한 조직력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슈퍼스타에게 의존도가 높은 팀이 아닌 팀원 대부분이 끈적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었던 멤피스는 화려하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팀을 이끄는 사령관과 올해의 수비수로 거듭난 가솔의 활약에 힘입어 매년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2년에는 현역 최고의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이 이끄는 LA 클리퍼스에게 아쉽게 무릎을 꿇었지만 다음 해에 리그 최고의 수비팀으로 변모해 창단 최고의 성적을 일궈낸 후 다시 서력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콘리는 크리스 폴을 상대로 20득점 이상 경기를 3번이나 만들어내는 등 더 이상 폴의 수비에 고전하지 않았고 플로터와 레이업 돌파를 섞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인사이드를 공략했습니다. 결국 2연패 후 4연승을 거둬 클리퍼스를 꺾고 1라운드를 통과했고 2라운드에서도 공격 옵션이 줄어든 OKC에게 1패 후 4연승을 달렸습니다. 특히 2차전에서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통해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는데 승부처에서는 3점슛과 미드레인지 점퍼를 연이어 적중시키면서 귀중한 원정 승리를 견인해냈습니다. 이후 젊은 선수들을 보강하고 양궁 농구를 장착해온 스퍼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시즌을 마감했지만 팀 역사상 처음으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왔던 만큼 다음 시즌이 더욱 기대되었는데요. 13-14 시즌에는 감독이 바뀌고 마크 가솔이 2달 가까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랜돌프와 1옵션 역할을 나누게 될 정도로 득점 볼륨을 상승시키면서 5할 승률을 사수했습니다. 동료들을 통해 경기를 이끄는 본분 역시 잊지 않았고 정규 시즌 막판 5연승을 이끌어 서부 7위 자리를 쟁취했습니다. 수비에도 일가견이 있었지만 NBA에 입성한 후 테크니컬 파울, 플래그런트 파울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을 정도로 더티 플레이와 거리가 멀었던 콘리는 2014 스포츠맨십 어워드를 수상한 뒤 이번 시드 OKC와 격돌하게 됩니다. 4경기 연속 연장전을 가는 팽팽한 접전을 펼치면서 3승 2패로 리드를 잡아왔으나 6차전부터 콘리의 부상 이탈과 랜돌프의 출장 정지 징계까지 겹치면서 6, 7차전을 모두 내주고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매년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프로배는 꾸준히 올라오는 팀, 그러나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이 되지 않는 팀이라는 평가를 떨쳐내진 못했는데 2015년에는 2라운드에서 신흥강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2승 4패로 탈락, 2016년에는 1라운드에서 샌안토니오에게 4연패로 스위패를 당하는 등 매번 1, 2라운드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어느덧 30대를 앞두고 있던 콘리는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한 16-17 시즌 올스타급 포인트 가드로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쁘지도 좋다고도 할 수 없던 3점슛이 40.8%로 몰라보기 좋아졌고 커리어 처음으로 평균 20득점을 넘기면서 팀의 1옵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월 초 워리어스전에서 27득점,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연장전 끝에 9점차 승리를 거뒀고 1월 말에는 피닉스를 상대로 7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커리어 하이 득점을 갈아치우는 등 지난해 체결한 연장 계약에 상응하는 활약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증명해 갔습니다. 팀 내 주요 수비수 한 명을 잃고 치르게 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드 스퍼스에게 원정 2연전은 내줬지만 홈으로 돌아온 3차전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뒤이은 4차전 콘리는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노장으로 접어든 토니 파커는 콘리의 스피드를 따라올 수 없었고 돌파에 이은 플로터로 연신 림을 두드리자 레너드가 수비를 하러 오면 비어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건네며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3점슛도 8개를 시도해 4개를 적중시켜 4쿼터 막판까지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12초를 남기고 2점 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 점의 특허인 오른손 플로터를 적중시키면서 경기를 연장으로 이끌었고 연장전에서도 5점을 더 추가하면서 2점 차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구단 플레이오프 역사상 단일 경기 최고 득점을 갈아치운 콘리는 뒤이은 5, 6차전에서도 각각 26득점을 올리면서 한 팀의 슈퍼스타다운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레너드의 활약에 밀리면서 또다시 1라운드에서 시즌을 마쳐야 했습니다. 시리즈 종료 후 상대 감독인 포포비치도 콘리는 가장 저평가받는 선수 중 하나라고 말하며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인정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성기를 보내는 시점인 만큼 곧 올스타에 입성할 수 있을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음 시즌 초반부터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결장하는 경기가 늘어나더니 결국 수술
7대에 오르게 되면서 12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시즌을 날려버리게 되었고, 다음 시즌에는 커리어 대부분을 함께한 단짝 마크 가솔이 토론토로 떠나면서 콘리가 이끌던 멤피스의 시대도 저물어 갔습니다.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후 콘리는 유타 재즈로 트레이드 되었는데, 멤피스 구단은 12년 동안 헌신해준 콘리를 영국 열번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맞이한 19-20 시즌 슛이 약한 리키 루비오 대신 선택받은 콘리였지만 커리어 로우에 가까운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은 팀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 휴가를 떠나면서 그런 이미지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그러나 휴가 복귀 후 팀에 합류한 3차전 주전으로 나선 콘리는 팀 내 스코어러 미첼보다 눈에 띄는 공격력을 선보였는데 3점슛 8개 중 7개를 성공시키면서 27득점을 올렸고, 재즈를 공수 양면으로 진두지휘하면서 쇼타임을 펼쳤습니다. 상대팀 덴버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격차에 주축 선수들은 3쿼터에 조기 퇴근할 수 있었고 37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5차전부터 자말 머레이가 각성하면서 3승 1패로 앞서고 있던 시리즈를 내주긴 했지만 콘리의 경기 운영은 유타가 더 빠른 공격 템포로 변주를 줄 수 있게 만들어줘 재즈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이번 20-21 시즌 14년 차에 가장 좋은 외곽슛 감각을 보여주면서 유타의 강점인 양궁 농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고베어를 살려주는 볼 배급과 드라이브 이후의 킥아웃 패스까지 경기 운영 측면에서 미첼의 부담을 덜어주자 유타는 리그 전체 1위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팀 순위에 미첼과 고베어는 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뽑혔으나 콘리는 이번에도 쟁쟁한 서부 가드진에 밀려 낙방하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데빈 부커가 무릎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콘리가 대체 선수로 뽑히게 되었고 14년 만에 드디어 올스타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완벽히 부활하면서 유타 재즈의 지휘자가 된 콘리가 유타의 상승세를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이어가면서 팀을 과연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커리어 내내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해온 콘리도 이젠 굵직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